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우리 지난 시간에 롤스 정의론, 정의 원칙이 어떤 조건을 가져야 되는지까지 했던 것 같아요. 자, 다시 복습 한번 해봅시다. 자, 사회는 합리적인 사람들, 자신의 이익 증진에 관심을 갖는 사람들이 서로 협력하는 체계였다. 자, 그런데 사회는 여기서 이해관계가 일치하면서 동시에 이해관계가 갈등하는 경우가 있었다. 자, 그래서 이 이해관계의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단일한 한 가지의 분배의 원칙이 있어야 되는데 이 분배의 원칙은 모든 사람들이 동의할 수 있는 것이어야 된다. 그래서 내가 이 정의 원칙을 만들어내는 과정을 설명하는 것이 정의론이라는 책이다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자, 그러면 정의 원칙이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그 과정부터 보도록 합시다. 자, 근데 이 과정을 설명할 때 여러 가지 가정을 합니다. 자, 첫 번째 나오는 게 원초적 입장이라는 것이 있다라고 설명하는데 이 원초적 입장이 뭐냐? 자, 우리가 정의로운 분배 원칙을 합의를 하기 위해서 어떤 상황이 만들어져야 되잖아요. 입장이라고 하기도 하고 상황이라고 하기도 하고. 자, 그 상황인데 모든 사람들이 평등하고 자유롭습니다. 그것도 밑에서 또 얘기하겠지만, 그리고 공정한 분배 원칙을 합의할 수 있는 상황인 거고, 또 이것은 최초의 상황이라고 가정을 합니다. 자, 이 그 정의 원칙을 만들기 위한 합의를 할 때 우리나라가 어떤 정부 형태인지, 경제체제는 어떤 경제체제를 가지고 있는지, 그런 거 다 싹 무시하고, 진짜 이 인류가 존재한 이후에 최초의 합의로 간주하자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상황이 당연히 가상이겠죠? 지금 있는 현대 사회를 다 무너뜨리고, 모든 사람들이 있는 지식을 없애버리고, 그렇게 할 수 없잖아요. 가상적입니다. 자, 그것을 생각하면 돼요. 자, 그런데 여기 공정한 분배의 원칙이 합의될 수 있는 에서 합의는 다수결에 의한 합의가 아니라 말했죠. 정의 원칙은 모든 사람들이 동의할 수 있어야 된다라고. 만장일치의 합의입니다. 이때 다수결이 아니라 만장일치. 야, 우리 모두 이 원칙에 합의했어 라고 하는 거겠죠. 자, 이런 원초적 입장에서 우리가 어떤 분배 원칙을 선택할 건지 합의를 하게 되는데, 그때 또 가정 하나 더 있습니다. 무지의 배일이라는 것이 존재한다. 자, 여러분들 이게 뭐라고 생각하면 되냐면요. 여러분들 머리에 귀도 안 들리고 눈도 안 보이고 하는 그런 천을 뒤집어 쓴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자, 그런데 그 천을 뒤집어 쓰니까 내가 알고 있는 어떤 지식들이 없어지고 무지한 상태가 되는데, 자, 이 무지의 베일의 역할이 뭐냐면요.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게 뭐냐? 합의를 이끌 거다. 자, 합의의 공정성을 보장하는 역할을 합니다. 자, 이 무지의 베일이 어떤 내용을 이제 차단하는지 알게 되면 이 내용이 이해가 될 텐데, 만약에 여러분들이 어떤 합의를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의 재능과 가치관과 여러분들이 이 내용을 가지고 결론이 나한테 이익이 되겠네? 이익이 안 되겠네? 이런 내용들을 다 알고 있으면 당연히 여러분들은 자신한테 유리하게 합의를 하겠죠. 자, 자신한테 유리하게 합의되지 않도록 불필요한 정보들을 제거하자는 겁니다. 그래서 합의의 공정성을 보장한다는 것은
절차의 공정성을 제공한다, 보장한다와 같습니다. 자, 학습지 기억 봅시다. 정의 원칙에 대한 공정한 합의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정보들을 차단해서 합의의 공정성을 확보하고, 니은 무지의 배일에 의해서 차단이 되는 정보가 있고 개방이 되는 정보가 있습니다. 자, 첫 번째 A라고 할까? 차단되는 정보. 자, 우리 표를 보면 굉장히 여러 가지가 있죠. 자, 그래서 저는 개인적 특성이라고 퉁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이 내용들을 세세하게 다 알아야 돼요. 뭐 사회적 지위, 뭐 계층, 선천적인 능력, 가치관, 심리적 특성 이런 것도 다 알아야 됩니다. 자, 선생님이 개인적 특성이라는 거, 내가 뭘 좋아하는지, 어떤 가치관을 가지고 있는지, 그리고 내가 어떤 능력이 있고, 내가 어떻게 생겼고, 내가 할아버지 세대인지 아들 세대인지 뭐 아버지 세대인지 그런 세대에 대한 정보도 없고, 또 내가 사회에 나갔을 때 뭐 상류층인지 중상위층인지 중산층인지 뭐 하류층인지 그런 정보도 전혀 알 수 없는 겁니다. 개인적 특성. 자, 이게 왜 필요하느냐? 방금 얘기했듯이 이런 내용들을 알고 있으면 내가 지금 이 합의가 끝난 이후에 무지의 배열이 벗겨지면 다시 따라란 하고 사회가 나타날 거잖아요. 내가 그런데 대통령이라는 것을 이미 알고 있으면 나한테 유리하게 합의를 만들어내겠지. 자, 그런데 우리는 모든 사람들이 동의할 수 있는 합의를 해야 된다 했죠? 개인적 특성을 몰라야 됩니다. 그래야만 그 합의 내용도 그리고 그 절차도 공정하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자, 그런데 개방되는 정보가 있습니다. 자, 이 합의 상황, 원초적 입장에 있는 합의 상황에서 합의 당사자들, 합의를 하는 당사자들은 이 개방되는 정보를 바탕으로 합의를 이끌어내기 시작합니다. 당연히 우리가 어떤 합의를 해야 되는데 무엇을 기준으로 합의를 할지는 있어야 되잖아요. 자, 그래서 나오는 게 사회가 정의 여건 하에 있다는 사실, 정의 여건. 야, 우리는 지금 정의 여건에 있어. 자, 그런데 우리 친구들 정의 여건이 뭡니까? 궁금하죠? 자, 정의라는 개념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모든 사람들이 필요를 충족시킬 만큼 풍족해서도 안 됩니다. 그러면 이미 모든 사람들이 부족함을 느끼지 않기 때문에 정의라는 개념이 성립할 수 없어요. 반대로 어떤 사람도 풍족함을 못 느낄 만큼 필요를 전혀 채우지 못할 만큼 부족한 상황도 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러면 그때는 누구도 그 필요를 충족할 수 없기 때문에 정의라고 표현할 수 없는 거죠. 그래서 이 정의 여건은 뭐냐? 적절히 부족한 상황이라고 설명을 할 수 있겠네요. 자, 여러분들이 필요한 게 100인데 모든 사람들이 100이라는 필요를 가지고 있으면 그것을 모두 충족할 수 있을 만큼의 재화가 없다는 거죠. 그런 여건은, 자, 그리고 또 인간 사회에 대한 일반적인 사실. 자, 지금 우리 사회가 어떤 상황인지는 모르겠지만 뭐 민주주의를 채택하면 어떤 그 민주주의 원리가 어떻고 어떤 방식으로 뭐 투표가 되고 그런 것들, 또는 경제 이론, 뭐 애덤 스미스 같은 그런 경제 이론이 있잖아요. 자, 그런 경제 이론을 알아야만 사람들의 심리를 파악할 수 있고 어떻게 해야만 효율적으로 이익을 산출할 수 있는지, 그런 이론들, 사실들도 필요하다. 그리고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이런 상황에서 이런 심리적인 갈등을 겪는다. 그런 심리적인 사실들도 여기 개방이 됩니다. 자, 이것을 바탕으로 합의를 하는 거죠. 자, 그래서 원초적 입장에는 무지의 배일이 존재한다. 자, 그리고 세 번째. 합의를 하는 당사자들은요, 어떤 사람들이냐? 합리적이고 또 상호, 서로가 무관심한 사람들입니다.
자, 합리적이라는 것은 자기 이익 증진에 관심이 있다라는 얘기가 되겠죠. 그래서 학습지 보면 기억되어 있고 A, B, C가 있습니다. 읽어볼게요. 합리적 개인 땡행 A. 자기 이익 증진을 위한 최선의 수단을 숙고하여 선택할 수 있는 이성적인 능력이 있다. 그래서 합의 당시 자신에게 최대한 이익이 되도록 협상할 것이다. 자, 개인적인 정보. 내가 어떤 사람이고 어떤 지위가 있고 어떤 것을 좋아하는지도 몰라. 그렇지만 이것만은 확실히 할 수 있다. 나는 나의 이익을 증진하려고 노력하고 있다라는 것을 알 수 있겠죠. 자, 그리고 B. 합리적 개인이라는 가정은 정의 원칙이 채택된 이후에도 서로를 믿고 그 원칙에 따를 수 있도록 해준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진짜 합리적인 사람들은요. 합의해놓고 안 지키는 사람들이 아니라 합의해놓고 충실히 지키는 사람들이 진정한 합리적인 사람들입니다. 왜? 내가 안 지키면, 내가 합의해놓고 이 원칙을 안 지키면 다른 사람들도 안 지키겠죠. 자, 그러면 사회적인 질서가 무너지고 협력체계가 무너지고 다시 무제한적인 불평등이 만들어질 거고 또 나의 자유와 권리가 침해되는 상황이 만들어질 수밖에 없잖아요. 자, 그렇기 때문에 진짜 합리적인 사람들은 이 정의 원칙을 합의한 이후에 계속 지킬 것입니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시 합리적인 개인이라는 가정은 정의 원칙이 형이상학에 근거하는 것을 배제시킨다. 우리가 형이상학적인 어떤 원칙에 의해서 정의 원칙을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모든 그 합리적인 사람들이 모두 동의해서 만들어낸 것이다. 라는 장점이 있습니다. 자, 이게 합리적인 개인이고 또 상호 무관심한 개인. 합의 당사자들은 오직 자기 이익 증진을 위해 합리적으로 판단할 뿐 상호 간의 이익을 주려거나 손해를 입히려고 하지 않으며 애정이나 증오에 의해서 흔들리지 않는다. 롤스는요. 자, 합리적이면서 상호 무관심한 거죠. 자, 다른 사람에게 관심이 없습니다. 나의 이익만 추구하는 사람들로 간주를 하고 가정을 하고 서로가 서로에 대한 정보도 알 수 없을 뿐더러 관심이 없어요. 왜? 나는 나의 이익을 증진시키기 위해서만 관심을 가지니까. 자, 그리고 이 상호 무관심한 개인들은 증오도 하지 않고 복수심을 가지지도 않습니다. 왜? 방금 얘기한 것과 비슷하게 내가 복수심을 가지면 당연히 그것의 복수를 받겠죠. 복수는 복수를 불러일으킨다라고 얘기하잖아요. 내가 다른 사람들에게 증오를 가지게 되면 그 사람들은 나에게 복수를 하려고 하겠죠. 자, 그러면 나는 당연히 굳이 가지지 않아도 될 손해를 입게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합리적인 사람들은 복수심을 가지지도 않습니다. 그 내용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무지의 베일이 있고 합의 당사자들은 합리적이고 상호 무관심한 개인이고 이런 입장, 원초적인 입장에서 어떤 합의를 해야 되겠죠. 이때 선택하는 그 전략이 있습니다. 합의 내용 전략. 이 내용이 종종 나오기도 하거든요. 최소 극대화의 원리라고도 하고 규칙이라고도 얘기를 할 때도 있습니다. 두 가지 혼용할 수 있습니다. 자,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자, 합의 당사자들은 합리적인 사람이라고 얘기했죠. 합리적이다. 자, 그런데 어떤 상황이다? 내가 지금 어떤 위치에 있는지 모르죠. 개인적 특성을 모른다. 자, 무지의 베일을 벗었어. 알고 보니까 내가 이 사회에서 가장 불행한 사람이야. 자, 그것을 가정하고 원칙에 합의를 합니다. 자, 학습지 봅시다. 합의 당사자들은 자신의 정보와 타인의 정보가 차단된 상태에서 자신이 가장 불리한 처지에 있음을 가정하고 최대의 이익이 되도록 합의하겠죠.
이게 최소 극대화의 원리 또는 규칙이라고 하는 겁니다. 자, 이에 따라 합의 당사자들은 전체 이익의 총량을 극대화하기 위해 자신에게 큰 희생을 강요할 수 있는 공리의 원칙에 동의하지 않을 것입니다. 이 내용은 이해가 되겠죠? 자, 만약에 내가 무지의 베일을 벗어서 원초적 합의 상황을 벗어나서 보니까 내가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희생해야 되는 불리한 입장이라면 공리주의에서는 너가 희생해 라고 얘기하겠죠. 자, 그런데 합리적인 사람들은 내가 왜? 라고 생각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진짜 합리적인 사람들은 공리의 원칙에 절대 합의하지 않는다. 즉, 공리의 원칙은 정의의 원칙이 될 수 없다라는 말과 같게 되겠죠. 자, 그래서 정의의 원칙이 합의가 되었습니다. 자, 그러면 정의의 원칙이 무엇인지 보도록 합시다. 자, 이 내용부터는 이제 정의 원칙은 이제 학습지를 주로 해서 얘기하게 될 것 같은데, 자, 정의 원칙 학습지 1번. 합리적이고 상호 무관심한 개인들이 자유롭고 평등한 원초적 입장에서 채택하여서 어디에 적용이 되어야 된다? 사회의 기본 구조에 적용이 되어야 한다라는 얘기. 자, 합의가 됐어. 그래서 정의 원칙이 나왔어. 자, 그래서 어디에 적용한다? 사회의 기본 구조. 이 과정입니다. 자, 정의 원칙은 사회의 기본 구조에 우선적으로 적용되며 이제 사회의 기본 구조가 아까 얘기했듯이 권리, 의무 또는 분배의 몫을 결정한다, 명시해준다라고 얘기했죠. 자, 권리, 의무를 할당하고 사회적, 경제적 이익을 분배할 때 형평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규제하는 기준이 된다. 그래서 정의 원칙 짱짱맨. 자, 이 정의 원칙은요, 제1원칙과 제2원칙이 있는데, 자, 제1원칙은 평등한 자유의 원칙. 라고 얘기하는데요. 이 평등한 자유 원칙은 모든 사람은 다른 사람들이 누리는 것처럼 똑같이 기본적 자유를 최대한으로 누려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 평등한 자유의 원칙입니다. 기본적 자유를 최대한으로 누릴 수 있는 범위 내에서 평등하게 가져야 된다. 자, 이 최대한 누릴 수 있는 범위 내에서가 무슨 얘기일까요? 아는 친구들은 알 것 같은데? 그쵸? 우리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지 말자 하잖아요. 다른 사람의 기본적인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와 동일한 내용입니다. 자, 그런 범위 내에서 모든 사람들은 기본적 자유를 평등하게 가져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게 제1원칙. 그리고 제2원칙. 자, 제2원칙은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차등의 원칙. 자, 그리고 두 번째는 공정한 기회균등의 원칙. 이 두 개를 합해서 제2원칙이라고 합니다. 자, 그런데 이 제2원칙은요, 제2원칙은 사회적, 경제적 불평등을 허용은 하는데 제한적으로 허용을 합니다.
자, 이 제한이 이 두 가지입니다. 차등의 원칙과 공정한 기회균등의 원칙이 제한인 겁니다. 제한 조건. 자, 차등의 조건 보면 사회적, 경제적 불평등은 모든 사람에게 이익이 되리라는 것이 기대될 때 정당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때만이 정당하고 자기 이익만을 추구하기 위해 한 것은 절대로 용납할 수 없다. 정당하지 않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학습지 이게 몇 페이지죠? 자, 제2원칙의 A 차등 원칙 하면 밑에 박스가 있습니다. 원문 박스가 있는데 그 내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차등의 원칙이란 사회적, 경제적 불평등, 예를 들면 권력의 불평등을 허용하되 그것이 모든 사람, 그 중에서도 사회의 최소 수혜자에게 그 불평등을 보상할 만한 이익을 가져오는 경우에만 정당하다는 것이다. 이 원칙은 소수자의 노고가 이제 일부 돈을 많이 가져가는 그런 사람들, 그 사람들의 노고가 전체의 더 큰 선으로 보상된다는 이유로 어떤 제도를 정당화하는 일을 배제한다. 다른 사람의 번영을 위해서 일부가 손해를 입는 것이 편리할지는 몰라도 정의롭지는 않다. 그러나 불운한 사람의 처지가 그 때문에, 불평등 때문에 더 처지가 좋아진다면 소수자가 더 큰 이익을 취한다고 해도 부정의한 것은 아니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렇네요. 아유, 숨차. 배도 고프고 숨도 차고. 자, 그래서 우리 학습지 보면 이제 박스 위에 다시 올라갈게요. 자, 이제 모든 사람에게 이익이 될 때 이것을 흔히 뭐라고 표현하냐면요. 최소 수혜자에게 불평등을 보상할 만한 이익이 되도록 이루어질 때라고 얘기를 하기도 합니다. 자, 최소 수혜자라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었나요? 사회에서 이제 사회협력은 모든 사람들이 이익을 얻게 한다고 했는데 그 이익을 얻는 사람들 중에서 가장 적은 이익을 갖는 사람을 최소 수혜자라고 얘기했죠. 자, 그런데 그 최소 수혜자에게 이익이 될 경우에는 그 중간에 있는 사람들, 자, 가장 최대 수혜자, 가장 많은 이익을 얻는 사람들이 최소 수혜자에게 이익을 얻도록 하면 그 중간에 있는 사람들도 따라서 같이 이익을 얻게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에게라는 표현과 최소 수혜자에게 라는 표현이 유사하게 쓰이는 거예요. 자, 그리고 공정한 기회균등의 원칙. 이것은 뭐냐면요. 우리가 어떤 직책이나 지위, 직업이라고, 간단히 직업이라고 생각해도 될 것 같아요. 자, 이 직업, 직책, 지위를 어떻게 갖느냐에 따라서, 월급이 달라지죠. 자, 월급을 다르게 받는다는 것 그 자체만으로 불평등이 만들어집니다. 자, 이 불평등을 만들어낼 수 있는 직책, 직위, 직업들을 얻는 기회는 모든 사람들에게 열려 있어야 된다. 보장되어야 한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불평등의 계기가 되는 지위, 직책, 획득할 기회는 수 있는 기회는 모두에게 공정하게 개방되어야 된다. 이게 공정한 기회균등의 원칙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평등한 자유 원칙이 있고, 이제 제2원칙에는 차등의 원칙과 공정한 기회균등의 원칙이 있다.
자, 우리 학습지 6번 봅시다. 양가로 6번 봅시다. 제1원칙과 제2원칙의 우선성. 축차적 서열이라고 되어 있죠. 자, 이것은 무슨 얘기냐? 자, 우선순위를 따져야 될 때, 자, 원칙이 동시에 성립이 되지만, 이제 가치간의 갈등이 생길 수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불평등을 허용하기 위해서 기본적인 자유를 침해하거나 제한할 수 있느냐. 그런 우선순위를 따져야 될 때, 이 제1원칙과 제2원칙 간에는 서열이 있어서 가릴 수 있다라는 얘기를 하고 싶은 겁니다. 자, 그래서 제1원칙, 평등한 자유의 원칙. 이게 가장 우선되어야 합니다. 가장 우선이 되어야 하고, 또 이 평등한 자유 원칙이 적용된 바탕에서 공정한 기회균등의 원칙이 보장이 되어야 하는 것이고, 이 두 가지가 충족된 이후에 차등의 원칙이 그 순위를 가진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 양가로 6번의 1번 동그라미 봅시다. 제1원칙은 항상 제2원칙에 우선하여 적용된다. 그래서 자유의 우선성. 자, 이 두 가지는 불평등을 허용한다 했죠. 특히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은 경제적 불평등이라고도 얘기할 수 있습니다. 사회적 불평등도 물론 심각한 문제입니다. 자, 이 경제적 불평등을 허용하는데 이 경제적인 이익을 위해서 소수에게 야, 너의 기본적인 자유를 포기해라 라고 얘기할 수 있느냐? 절대로 안 된다 라고 설명하는 것이 이 축차적 서열입니다. 이렇게 서열을 가지고 있다고. 그래서 기본적 자유는 제한이 가능합니다. 자, 우리 모의고사에서도 한 번씩 물어보긴 하는데 얘는 제한이 됩니다. 자, 그런데 언제 제한이 되느냐? 얘를 제한했는데 더 많은 자유가 생겼을 때, 그때만 제한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 자유는 오직 자유를 위해서만 제한될 수 있고, 사회적 경제적 이익의 증대를 위해서는, 이것을 위해서는 침해되어서는 안 된다. 두 번째, 제2원칙 중에 공정한 기회균등의 원칙이 차등의 원칙보다 우선해서 적용이 되어야 한다. 불평등의 계기가 될 수 있는 기회의 공정한 보장이 사회적 경제적 불평등을 통해 얻는 이익보다 우선해야 된다. 얘가 더 우선한다고. 이렇게 정의의 원칙까지 했습니다. 자, 그런데 선생님이 롤스의 정의로는 절차적 정의에 입각하고 있다라고 얘기했죠. 자, 여러분들 한번 찾아보세요. 절차적 정의가 적용된 게 두 가지 차원이 있습니다. 자, 롤스는 절차적 정의에 입각해 있다고 했고, 자, 이 절차적 정의로 정의의 원칙을 만들어내죠. 첫 번째, 정의의 원칙. 합의 상황. 자, 우리 원초적 입장에서 무주의 배인, 합의의 절차의 공정성을 보장하는 장치라고 얘기했죠. 두 번째, 정의의 원칙이 적용돼서 분배되는 그 과정도 절차적 정의입니다. 자, 이 정의의 원칙은 어디에 적용이 된다? 사회의 기본적 구조에 적용이 된다라고 얘기했죠. 자, 사회의 기본적 구조가 정의 원칙을 충족하고 있기 때문에 사회의 기본적 구조에 따르기만 하면 결과가 어떻게 나오든 간에 그것은
정의롭게 간주할 수 있는 거죠. 자, 이렇게 정의의 원칙에 의해서 헌법이 만들어지고 사회체제가 형성이 되고 경제체제가 형성이 된 사회를 질서 정연한 사회라고 얘기합니다. 자, 학습지 같이 보면서 얘기해요. 자, 질서 정연한 사회는 사회 구성원들이 선을 증진시키기 위해 세워지고 공적이고 공정한 정의관에 의해서 규제되는 사회. 여기서 공적이고 공정한 정의관은 당연히 정의의 원칙을 얘기하겠죠? 안 보여. 자, 그래서 모든 사람들은 타인들도 동일한 정의의 원칙을 받아들일 것임을 인정함과 동시에 그 사실을 잘 알고 있다. 아까 합리적인 개인을 가정할 때 얘기했었습니다. 진짜 합리적인 사람들이라고 하면 당연히 내가 그 정의의 원칙을 잘 지킬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겠죠. 그리고 서로를 신뢰하면서 잘 지키겠죠. 자, 두 번째, 사회의 기본 구조, 제도들이 정의의 원칙을 만족시키고 있으며 또한 만족시킨다는 것이 알려져 있는 사회입니다. 자, 그래서 이러한 정의의 원칙이 부합하는 제도 체계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가? 다음 페이지. 첫 번째, 경쟁적인 시장 경제 체제. 자, 여러분들 여기서 오해해야 될 것은 아닌 게, 우리가 흔히 시장 경제 체제는 업적에 의해서 분배한다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자, 롤스가 시장 경제 체제를 옹호하는 이유는 업적에 따른 분배를 하는 것 때문이 아니라 정의의 원칙과 부합하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시장 경제 체제를 옹호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거기서 헷갈리면 안 돼요. 자, 두 번째, 독점적인 세력 형성 방지 제도. 세 번째, 실업에서 고용 증대 제도. 네 번째, 기본적인 사회 복지 한선 유지. 그래서 롤스는 복지를 찬성한다라고 생각할 수 있고, 다섯 번째, 사회적 최저 생활을 보장하는 양도 및 재분배 제도도 얘기를 했다, 찬성했다. 그래서 롤스는 재분배를 옹호한다. 물론 그것이 목적인 것은 아닙니다. 자, 재산 소유 민주주의. 이거는 여러분들 한번 읽어보세요. 이제 작년부터 많은 친구들이 물어보더라고요. 자, 선생님, 롤스는 그러면 복지 제도를 찬성했으니까 복지 국가를 지지했나요? 아니요. 자, 롤스는 복지 국가가 오히려 한계점을 가지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자, 이거는 여러분들 궁금한 친구들은 선생님에게 찾아오면 설명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이 재산 소유 민주주의 이 부분은 제가 시험에 안 낼 거예요. 자, 시민불복종. 자, 시민불복종, 여러분들 생활과 윤리를 하는 친구들은 시민불복종을 배웠거나 배울 예정일 겁니다. 자, 이 내용도 정의론에 있는 내용입니다. 힘들다. 자, 정의론에 있는 내용인데, 시민불복종이 뭐냐면요. 자, 시민불복종은 다음 시간에 하고, 그러면 롤스의 정의론에 대해서 비판을 먼저 합시다. 그게 순서상 맞을 것 같아. 자, 이렇게 롤스는 정의의 원칙을 합의에 의해서 만들어내고, 모든 그 합리적이고 상호무관심한 사람들이 무지의 베일을 쓰고 자신의 개인적 특성을 모르고 사회의 특성, 지금 현재 상황을 모르는 상태에서 원초적 입장에서 모두가 동의하에 정의 원칙을 만들어냅니다. 그리고 그 정의 원칙을 사회의 기본 구조에 적용을 하죠. 그리고 그 이후에는 사회의 기본 구조에 의해서 권리와 의무와 사회 경제적인 그 이익 분배가 되는 겁니다. 자, 그런데 롤스의 이러한 정의론에 대해서 여러 사람들이 비판을 합니다. 자, 비판. 자, 대표적인 사람으로는 노직이라는 그 자유지상주의 사람이 있거든요. 자,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개인이 절대적인
자유와 권리를 가지고 있고 어느 누구도 그것을 침해해서는 안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 사람입니다. 국가조차도 그 개인의 자유는 침해해서는 안 되고 어느 누가 어떤 이유에서든지 침해해서는 안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이 사람이 어떻게 비판을 하느냐면 일단 그 롤스는 자연적 우연성 그리고 사회적 우연성 이거 자체를 공유 자산으로 봤죠. 자, 노직이 생각하기에 이것은 개인의 것으로 봐야 된다. 야, 아무리 운쪽이라고 생각해도 뭐 운빨 만겜 이건 내가 가지고 있으니까 당연히 내 거지. 내가 가지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내가 마음대로 하든 간에 누가 뭐라 할 거야. 내 거야. 내가 뭐 태어나서 삼성의 아들이야. 당연히 그 삼성의 아들이라는 그 지위를 내가 마음대로 쓸 수 있어야지. 그게 정의로운 거야 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자, 그리고 어떤 내용이 있냐면 그 롤스는 불평등을 허용은 하는데 제한적으로 불평등을 허용하잖아요. 자, 이것 또한 개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이다 라고 봅니다. 야, 내가 능력이 너무 좋아서 그만큼의 돈을 가져가는 건데 그것을 왜 제한시켜? 야, 이거는 나에 대한 권리 침해야. 내가 소유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침해하는 것이고 나의 자아 정체성에 대해서도 침해를 하는 거야 라고 비판을 할 수 있죠. 네, 이런 노직은 이 정도로 비판을 하는 것 같고 이제 공동체주의자들이 나오는데 자, 이 공동체주의는 뭐냐면 어떤 사람들이냐면요. 일단 이런 사람들입니다. 공동체가 있잖아요. 자, 공동체는 여러 개인들이 있죠. 자, 이 여러 개인들은 공동체의 영향을 받아서 자아 정체성이 형성이 되고 또 가치관이 만들어지는 겁니다. 공동체의 영향. 개인의 자아 정체성, 가치관 이런 것들이 만들어진다. 심지어 이제 의미도 있잖아요. 의미. 자, 선생님과 여러분들 사이에 선생님이 이 볼펜을 이거 색연필을 들면 여러분들은 필기를 해야 된다라는 의미로 받아들일 수 있겠죠. 여러분들과 나의 사이에는 이 초록색 색연필이라는 게 필기라는 의미를 가지게 됩니다. 뭐 사회 문화를 배운 친구들은 상호적 작용 그 이론이 기억날 수도 있는데 아무튼 공동체주의에서는 이 공동체 구성원들끼리 서로 의사소통을 하면서 한 가지의 공통된 이야기가 생긴다라고 생각을 해요. 자, 그래서 공동체가 굉장히 개인에게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한다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 입장에서 봤을 때 롤스는 세 가지의 문제점이 있다. 첫 번째. 자, 첫 번째 시간이 되나요? 지금 40분이 다 돼가는데 첫 번째. 자, 롤스는 개인이 합리적이다 보니까 공동체가 사회가 어떤지 관심이 없어요. 오로지 자기가 관심 있고 자기가 스스로 판단 내리는 독립적인 개체입니다. 독립적. 자, 심지어 이런 표현을 쓰는데 파편화된. 이런 표현도 씁니다. 나쁜 거죠. 공동체가 완전히 빠져 있잖아. 이 롤스가 말하는 개인에서는. 그래서 비판을 합니다. 두 번째.
자, 공동체마다 이제 각자 고유의 운영 원리가 있겠죠. 뭐 대한민국은 이렇게 운영이 되고 일본은 이렇게 운영이 되고 중국은 이렇게 운영이 된다. 그런 운영 원리가 있는데 롤스는 그런 거 싸그리 무시하고 원초적 입장에서 한 가지 단일한 원칙만을 만들어내고 그것이 운영 원리가 되죠. 그것으로 인해서 정부 형태가 만들어지고 경제체제가 선택이 되니까. 자, 그래서 롤스의 정의 원칙은 공동체 특유의 운영 원리를 무시한다. 공동체마다 특유의 운영 원리가 있는데 너는 그걸 다 무시하고 정의 원칙 한 가지만 툭 던져놓고 이렇게 운영돼야 된다라고 얘기하잖아. 너 나쁜 놈이야. 라고 비판하는 거죠. 자, 그리고 세 번째는 이제 롤스 같은 경우에는 그 개인이 이성적인 능력이 있고 스스로 판단해서 자신한테 가장 좋은 이익을 선택을 하죠. 자, 그런데 공동체주의는 다릅니다. 공동체의 영향을 받는다 해서 공동체가 추구하는 가치관이 개인의 가치관이 될 가능성이 높죠. 그래서 공동체가 좋은 것은 개인에게도 좋은 것입니다. 자, 그런데 롤스는 이것을 떨어뜨려 놨어요. 그리고 롤스는 그 선생님이 설명해서 좀 빠졌겠지만 국가가 이것에 대해서 간섭할 수 없다. 개인이 어떤 삶을 살 것인지에 대해서는 간섭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죠. 좋은 삶에 대해서 어떤 삶이 좋은 삶인가? 공동체의 개입을 거부하고 있죠. 왜? 스스로 합리적으로 판단을 내리니까. 자기 이익 증진에 관심 있는 사람들이니까. 자, 이런 측면에서 비판을 하고 있습니다. 공동체주의. 자, 물론 여기 공동체주의에서 여러분들 왈처라는 사람이 있거든요. 샌델이라는 사람도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정의란 무엇인가라는 책을 쓴 마이클 샌델, 그 사람이 맞습니다. 자, 이 왈처라는 사람은 이제 서로 이제 교환이 되는 가치가 있잖아요. 교환이 되는 가치. 자, 그런데 이 가치는 공동체마다 다르게 교환이 되어야 되고, 자체적으로 운영 원리가 있고, 교환의 원리, 분배의 원리가 있는데, 롤스는 아까 말했듯이 한 가지 정의 원칙에 의해서 싸그리 다 무시해버리죠. 그래서 사회적 가치들의 고유한 영역을 무시했다. 고유한 영역. 자, 왈처는요, 사회적 가치들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각자 영역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교육이라는 영역, 정치라는 영역, 경제라는 영역이 있고, 자, 이 영역 안에서 서로 교환이 되어야 하는 것이지, 교육에서 이루어져야 할 분배의 원리가 정치의 영역에서 이루어지면 안 되는 거예요. 또 정치 영역에서 막강한 힘을 가진 사람이 그 이유 때문에 그 교육의 영역에 간섭해서는 안 됩니다. 자, 그렇게 얘기한 사람이라서 이렇게 정의 원칙은 고유한 영역을 무시하고 있다라고 비판할 수 있는 거죠. 자, 그래서 롤스 정의론에 대한 비판은 이 정도 내용만 알고 있으면 여러분들 크게 어려움은 없을 것 같아요. 네, 그러면 이제 롤스의 정의론은 시민불복종만 남았는데 시민불복종과 해외 원조는 다음 시간에 하도록 하고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려운 내용이 워낙 많고 선생님이 설명이 많이 부족했던 것 같은데 듣느라 고생이 많았고 다음 시간에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안녕.